창업과세법 4주차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법인세 사업연도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업연도 한번 보시죠. 자, 법인세의 사업연도란 이제 법인세라는 게 뭐예요? 법인이 벌어들인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법인이 벌어들이는 이 소득의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법인세를 과세하는 일정 기간을 우리가 이제 사업연도라고 해요. 자, 사업연도의 기간은 법령이나 정관 등의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된 기간으로 하고요. 그렇지만 이때도 1년을 초과하지는 못해요. 괄호 안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한번 예를 한번 볼까요? 자, 12월 말 결산법인, 거의 대부분의 법인은 12월 말 결산법인입니다. 그래서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학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말 결산법인이죠. 이 경우에는 3월 1일서부터 그 다음에 2월 말일까지가 사업연도고요. 또 일부 금융기관이나 회계법인의 경우 3월 말 결산법인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4월 1일서부터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가 이제 사업연도가 됩니다. 법령이나 정관 등의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규정이 없는 경우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법인 설립 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기간을 신고를 해야 되고요. 만일 기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가 사업 연도가 됩니다. 다음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 연도는요. 원칙은 설립 등기를 갖춘 날. 법인은 이제 설립 등기를 갖추어야 자연인으로 치면 태어난 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립 등기를 갖춘 날이 법인의 생일날이에요. 그래서 이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이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되죠. 이게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설립 등기일 이전에 이미 사업을 개시를 해서 손익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죠. 자, 그 박스 안에 예를 한번 보죠. 자, 12월 말 결산 법인이 2019년 9월 20일 설립 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 경우 사업연도는 9월 20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가 이제 사업연도가 되고요. 만약에 이 법인이 설립 등기하기 이전에 9월 1일 매출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9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가 이제 최초 사업연도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이 기업이 2018년 12월 29일 날 손익이 발생했어요. 자, 이 경우에는 그러면 2018년 12월 29일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가 사업연도가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1년을 초과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12월 29일서부터 2018년 12월 29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가 최초 사업연도가 되고요. 2019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가 그 다음 사업연도가 돼요. 다음 26쪽 사업연도의 변경 한번 보죠. 자,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해야 돼요.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뭐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거의 없어요. 사업연도를 한번 정해진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하여튼 뭐 예외적으로 사업연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말 결산법인 같은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기한 경과 후에 변경 신고를 한 경우, 그러니까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한 4월 달쯤 변경 신고를 했다.
그 경우에는 단기에는 변경되지 않고 차기에 이제 변경된다. 신설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경과 전에는 사업연도 변경을 신청할 수 없어요. 최초 사업연도에는 최초 사업연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변경 신청을 해야지 최초 사업연도서부터 변경을 할 수는 없다. 다음 법인세 납세지 한번 보죠. 내국 법인은 등기부상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가 납세지가 돼요. 만약에 등기부상 본점, 주사무소가 없다 그러면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가 이제 납세지가 되겠죠.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만약에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둘 이상이다. 그러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그럼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는 뭐냐? 그 조그마한 글씨 된 부분 있죠.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 수익 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이 주된 국내 사업장이 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자, 이 경우에도 어떤 부동산 소득이라든지 양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와 같은 부동산 소득이나 양도 소득의 대상인 자산이 있는 곳이 이제 납세지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인세에 대해서 기초 개념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에 소득세 한번 살펴보죠. 소득세. 자, 소득세는 자연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일정한 세율을 곱하여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자, 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과세가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조세 회피 목적의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세대 단위로 과세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조세 회피 목적의 공동사업장 이게 뭐냐 하면 자, 공동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득세는 각각 납부하는 거예요. 소득세는 각각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벌은 당사자 간의 어떤 뭐 손익 분배 비율을 정했으면 그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그 소득에 대해서 각각 이제 소득세를 과세하는 거죠. 납부하고요. 근데 조세회피 목적의 공동사업장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소득세가 누진세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을 많이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자녀를 공동사업자로 끌어들인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조세회피 목적 세금 누진세를 피해서 세금을 좀 적게 내려고 실은 자기 혼자 사업하는 건데 자녀를 공동사업자로 끌어들인 경우에는 이때 그 아버지와 자녀를 통산해서 세대 단위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얘기예요. 다음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발생 원천에 따라서 8가지 유형의 소득으로 나누고 이 8가지 유형의 소득만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해요. 그럼 이때 이 8가지 유형의 소득이 뭐냐? 이자 소득. 여러분이 이제 은행에 저축을 한다든지 하면 이자 소득이 발생하죠. 배당 소득. 응? 예를 들어서 주주가 뭐 어떤 배당을 받았다 이런 경우 배당 소득. 사업자 소득,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 근로소득, 내가 이제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거, 뭐 이런 거 근로소득이죠. 연금소득,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뭐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얻는 소득이죠. 그래서 요 기타소득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뭐 복권 당첨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슨 상금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대학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시험 출제에 들어간 다음에 출제 수당 같은 거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타 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퇴직 소득, 양도 소득, 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소득이 이렇게 8가지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8가지 소득 유형에 대해서 뭐 자세히 할 건 없지만 이렇게 우리 소득세법이 소득세 이 소득을 이렇게 발생 원천별로 8가지로 구분을 해놓고 유형화해놓고 요 8가지 유형의 소득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를 한다. 숙지를 해주셔야 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자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래서 요 앞글자를 따가지고요. 2배 사근 연기 퇴항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요. 2배 사근 연기 퇴항. 자, 소득의 개념에 관한
학설이나 입법주의를 한번 보죠. 자, 소득의 개념에 대해서는 소득 원천설, 순자산 증가설이 있어요. 자, 소득 원천설은 소득을 발생 원천별로 구분을 해서 이와 같이 소득의 원천으로 법에 열거된 것만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득 원천설은 이제 그 과세 대상에 있어서 열거주의와 연결이 되죠. 발생 원천별로 소득 유형을 딱 정해놓고 요 소득 유형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자산 증가설은 순자산이 증가되는 경우는 모두 소득으로 보고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자산 증가설에 의하면 소득의 구체적 범위를 법에 열거할 필요가 없죠. 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면 모두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대상에 있어서 포괄주의하고 연결이 되죠. 그럼 우리 소득세법은 지금 살펴봤죠. 소득세법은 뭐겠어요? 소득 원천설의 입장이죠.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발생 원천별로 8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이 8가지 유형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소득 원천설의 입장이다. 그런데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경우에는요.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법에 열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모아서 과세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유형적 포괄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소득 원천설의 입장이지만 예외적으로 포괄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법인세법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소득은 예시적인데 불과하죠.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로서 이렇게 보여준 거에 불과해요. 예시적이다. 소득세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소득세 경우에는 인적 공제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납세자의 부양가족 등 인적 사항을 감안한 소득 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신고 납부 방식의 조세다. 그 다음에 원천징수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원천징수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조세 법률 관계는 어떻게 되죠? 납세 의무자와 과세관청. 납세 의무자와 과세관청 간의 법률 관계잖아요. 조세 법률 관계가.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하나 낀 거야. 원천징수 의무자가 중간에 딱 꼈어요. 납세자하고 과세관청 중간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딱 꼈어. 그래서 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징수를 해서 과세관청에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의무자는 납세자에 대해서 세액을 징수할 의무가 있고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그 징수한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와 과세관청 중간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중간에 껴서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해주는 이런 사람을 원천징수 의무자라 그래.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의 대표적인 경우는 예를 들어 이자소득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 저축을 해두면 그 이자가 지급이 되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그 이자 보면 뭐 숫자가 좀 이상하죠. 딱 떨어지지가 않고 뭐 예를 들어 맨 끝자리가 보면 182원 막 이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은행에서 이 이자 소득을 원천징수해서 그래요.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이 이제 여러분 통장에 찍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자 소득 같은 건 어떻게? 이자 소득 같은 경우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 소득을 원천징수를 해요. 원천징수를 하고 그 은행이 그 과세관청에 납부를 하죠. 그러니까 그 은행은 뭐야? 원천징수 의무자지. 그 다음에 근로소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어디 회사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럼 매달 이제 급여를 받죠. 급여를 받을 때 보면 거기에 세금이 떼어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죠. 원천징수해서 회사에서 납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뭐야? 원천징수 의무자야. 그러니까 원천징수 의무자는 그 이자 소득에 있어서 은행, 근로소득에 있어서 회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이 돼요. 이런 원천징수 제도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 원천징수에는 두 가지가 있어. 완납적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 이거 용어상으로 딱 알 수 있죠.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완결되는구나. 그래서 완납적 원청징수예요. 완납적 원청징수. 그러니까 원청징수로서 과세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원천 이걸 완납적 원청징수라고 해. 그 다음에 예납적 원청징수가 있어요. 원청징수를 했는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나중에 다시 정산해야 돼. 응? 응. 그래서 나중에 다시 정산해서 원청징수를 너무 많이 했으면 돌려줘야 되고, 원청징수한 금액이 모자라 그런 경우에는 납세자가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죠. 요걸 예납적 원청징수라고 해. 우리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어떡하죠? 매달 이제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잖아. 원천징수돼요. 원천징수되고 난 다음에 연말정산하잖아. 연말정산. 그래서 연말정산을 해서 만약에 뭐 내가 너무 많이 원천징수 당했다, 그러면 돌려받죠. 응? 그래서 뭐 2월 달 되면 뭐 13번째 월급 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많이 돌려받으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제 원천징수한 금액이 모자란다, 그러면 2월 달이 끔찍한 달이 되는 거지. 내가 돈 더 내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연말정산을 한단 말이에요.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연말정산이 바로 예납적 원청징수예요. 일단 원청징수를 하는데 그걸로 완결된 게 아니야. 응? 나중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뭐 돌려받는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납부한다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걸 예납적 원청징수라고 해요. 자, 과세 방법을 한번 보죠. 우리 소득세 과세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종합 과세되는 경우, 분류 과세되는 경우, 분리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요. 종합 과세되는 경우는 아까 소득 유형 8가지 중에서 6가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같은 경우에는요, 종합해서 합산해서 과세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종합 합산하여, 아까 우리 세율 아직 안 나왔구나. 이렇게 누진 세율로 과세가 된다. 이걸 종합과세라 그래. 종합과세. 이 6가지 소득은 종합해서 합산해서 과세가 된다. 분류과세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아까 8가지 소득 유형 중에 6가지는 종합과세되고 거기 빠진 거 있잖아. 그 2개가 있어. 그게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이야. 이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종합과세가 되지 않아. 이건 분류과세, 따로 별도로 과세가 돼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건 뭐 흔히 발생하는 소득인가요? 아니죠. 이건 정말 가끔 발생해. 그런데 금액이 만만치 않아. 금액이 만만치 않아. 특히 퇴직소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매년 뭐 하여튼 종합소득이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내가 회사를 퇴직해서 그래서 퇴직금을 1억을 받았어. 그럼 내가 그 전까지는 5천만 원에서 소득세를 납부를 했는데 1억 5천이 돼. 만약 이걸 종합과세 해버리면 1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세율이 빵 올라가지. 빵 올라가지. 나 어쩌다가 한 번 받은 건데 이게 세율이 쭉 올라가 버리면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되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종합과세 되지 않고 따로 별도로 납부해요. 별도로 납부해. 거기 뭐 결집 효과 이렇게 나와있죠. 결집 효과. 그러니까 결집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류해서 별도로 과세한다. 결집 효과란 뭐냐? 여러 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을, 그러니까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발생하는 거죠. 그죠? 여러 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을 한꺼번에 과세함으로써 세 부담이 급증하는 효과를 결집 효과라고 하는데, 이 결집 효과를 막기 위해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과세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된다. 근데 요걸 분류과세라고 해요. 분리과세라고 하지 않아. 요건 분류과세라고 해요. 분리과세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분류과세하고 분리과세가 같은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말이에요. 자, 분리과세는 뭐냐? 분리과세는 아까 종합과세되는 소득 중에 이게 종합 합산되지 않고 분리되어
따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요. 따로 과세되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지. 자,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소득. 아까 종합 과세되는 소득 중에 예를 들어 금융소득 같은 경우 있죠.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한 거예요. 이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돼요. 이때 분리과세되는 게 뭐야? 응? 완납적 원천 징수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의 경우 이제 원천 징수를 하는데 그걸로 끝나요. 종합과세 되는 게 아니라 금액이 얼마? 그 금융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그걸로 끝나. 원천 징수한 걸로 끝나고 나중에 합산되지 않아. 다른 소득하고 근로소득이라든지 무슨 뭐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하고 합산해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래서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합산되지 않고 원천 징수에 의해서 그냥 분리과세되는 거예요. 이때 원천 징수는 완납적 원천 징수죠. 그걸로 과세 문제가 종결되는 거야. 그래서 금융소득의 경우 세율을 보면요, 그 조그마한 별표 하나 있죠. 금융소득의 경우 세율은 분리과세되는 2천만 원까지는 14%고요. 2천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는 2천만 원 넘어서는 부분만 종합과세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야. 그럼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된 거야.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되고 그 2천만 원을 넘어선 1천만 원만 종합과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종합과세되므로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아까 소득세율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누진세율 거기에 적용된다. 그러면 금융소득만 분리과세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분리과세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어서도 일용 근로자 있죠? 매일매일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일하는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게 그 근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원천 징수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런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된다. 그 다음에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분리과세돼요. 예를 들어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도 의료 목적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 외 수령 등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된다. 연금 소득이라는 게 뭐예요? 연금으로 받은 거, 연금으로 받은 수익이 연금 소득이잖아. 그럼 내가 무슨 뭐 연금 저축 또는 뭐 퇴직연금 이런 거에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제 그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내가 이제 연금을 받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연금을 받으면 거기에 부과되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게 이제 연금 소득이란 말이에요. 그게 연금 소득이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었는데 중도에 인출해 버렸어. 무슨 다른데 돈 쓸 게 있어. 중도에 인출해 버렸어. 그럼 그게 연금 소득이에요? 그건 연금 소득 아니야. 그건 연금 소득이 아니야. 그건 기타 소득이라든지 여기에 해당되고 그건 연금 소득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 이제 이 경우 그걸 연금 외 수령이라 그래. 연금 외 수령은 원칙적으로 그건 연금 소득이 아니야. 근데 이때는 연금 소득으로 봐줘. 예를 들어 의료 목적, 내가 지금 병이 났어. 이 치료비로 돈이 나가. 치료비로 돈이 필요해. 연금 목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해가지고 내가 아주 재산상 피해가 심해. 뭐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한 경우에는 이거는 비록 연금 외 수령이지만 연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고 연금 소득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분리과세 된다는 거예요. 분리과세 된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같은 경우 이런 거 나중에 우리가 다시 배워요. 다시 배워. 근데 내가 이제 설명하는 김에 그냥 한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가면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도요, 종합과세 되는 경우 또는 뭐 하여튼 뭐 분리과세 되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과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어떤 경우 거기에 해당하는지 우리가 이제 다 살펴볼 거예요. 자,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도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돼. 이건 무조건 분리과세.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됐다. 그러면 그 로또 당첨금 받잖아. 이건 분리과세. 이거 종합과세 되지 않아요. 분리과세요. 야, 이거 종합과세 되면
야, 그게 진짜 소득세율 엄청나겠다, 그지? 이건 무조건 분리과세, 이건 무조건 분리과세.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종합과세할 수도 있어요. 이건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내가 분리과세하는 것이, 그러니까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 문제를 종결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종합과세 하는 게 유리한지, 그러니까 세율 등을 보고 이제 따져봐야겠죠. 이렇게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종합과세되는 소득인데, 예를 들어 일정한 경우에는 완납적 원천징수에 의해서 분리과세되는 경우, 분리과세.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분류과세, 분리과세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한번 보죠.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보면 거기 이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총 수익 금액, 내가 이자로 지급받은 총 수익 금액이 이자 소득 금액이 되고요.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총 수익 금액의 배당 가산액을 합한 금액이 배당 소득 금액이 돼요. 그럼 여기 배당 가산액이라는 게 나왔어. 이걸 이제 그로스업이라고 해. GROSS 업, 그로스업이라고도 하는데, 그럼 왜 이 배당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총 수익 금액의 배당 가산액을 합산을 하냐면요. 자, 배당은 어떻게 해서 받는 거예요? 법인이 얻은 수익에 대해서 법인이 그 수익을 가지고 배당을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법인이 얻은 수익은 뭐예요?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 이 법인세가 부과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해준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배당을 받는데 거기다 또 배당 소득이 또 과세가 돼. 그럼 이거 보면 뭐예요?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죠? 어?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 지금 법인세하고 배당소득세가 중복해서 과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중과세의 위험을 갖다가 이중과세 이런 우려를 갖다가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이중과세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조정할 목적으로 이 배당 가산액을 가산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처럼 배당 가산액을 가산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배당 가산액을 여기에 가산해서 배당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는 이 배당 금액에 대해서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 되는 경우, 그러니까 배당 소득, 이자 소득을 합한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흔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요, 그건 대단한 재력가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이 무슨 이자 소득, 배당 소득 합해서 매년 2천만 원 넘게 소득을 얻겠어요. 근데 이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 그리고 배당 가산액의 계산 방법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그 나중에 세무사 시험이나 이런 거 준비하는 친구들은 공부하시고, 우리는 교양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 금융소득이, 배당소득,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서 어떤 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이 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이중과세 조정을 할 목적으로 배당 가산액을 합산한다.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이 정도만. 그 다음에 사업소득 한번 보시죠.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사업소득 금액이 돼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액에 필요 경비 빼져요. 그 필요 경비 뭐가 있어? 여러분들 근로소득 할 때 급여받을 때 필요 경비 애매하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냥 공제해줘요. 이걸 근로소득 공제라 그래. 근로소득 공제. 그래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근로소득 공제한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이 된다. 그 다음에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도 근로소득하고 똑같아요. 총 연금액 중에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냥 공제해줘요. 이걸 연금소득 공제라 그래. 그래서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도 총 연금액에 연금소득 공제를 한 금액을 연금소득 금액으로 한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총 수익 금액의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타 소득 금액으로 해요. 근데 기타 소득에 있어서 필요 경비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법정 필요 경비. 법정 필요 경비는 위에 근로소득 공제나 연금소득 공제 비슷해요. 그래서 총 수익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 경비로 그냥 빼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법정 필요 경비라고 해. 그리고 법정 필요 경비가 있고 또 실제 필요 경비, 실제 지출한 필요 경비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타 소득 금액으로 하는데, 이때 법정 필요 경비를 공제하는 경우와 실제 필요 경비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우리가 나중에 기타 소득 공부할 때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산정된 이자 소득 금액, 배당 소득 금액, 사업 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 연금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을 전부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이 된다 이거예요. 종합소득 금액. 그래서 이 종합소득 금액에 종합소득 공제를 하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산출이 돼요. 그럼 종합소득 공제는 뭐냐? 종합소득 공제는 28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가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이거. 종합소득 공제는 거의 인적 공제. 여기 이제 소득세에 있어서 특이한 소득 공제죠. 인적 공제. 그다음 뭐 연금 보험료 공제. 그다음에 거기 보면 뭐 특별소득 공제도 있고 조세 특례 제한법상의 소득 공제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이제 소득 공제를 하게 되면 이제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이 산출되고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 산출세, 종합소득세액이 산출이 된다. 그 다음에 거기 소득세율 한번 보시죠. 소득세율. 요 소득세율까지 살펴보자고요. 소득세율을 보면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6%죠. 근데 1,200만 원을 초과해서 4,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그 다음엔 24%, 35%, 38%, 40%, 42%. 어떻게 돼요? 소득 구간이 올라감에 따라 소득세율은 점점 더 늘어나죠. 제일 낮은 소득 구간은 6%인데 제일 높은 소득 구간은 무려 42%예요. 이건 누진세 구조죠. 그죠? 누진세 구조. 그럼 이렇게 과세 표준에 이렇게 세율을 곱해서 이제 소득세를 이제 산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소득 구간별로 소득 구간별로 그 따로따로 산출한 다음에 이걸 합치는 거예요. 구간별로 따로따로 그 계산을 해서 구간별로 소득 구간별로 그 세율을 곱해가지고 금액을 산정한 거를 합해서 그 소득세를 산출을 하는데 한번 그 예를 한번 볼까요? 그 예 보면 개인 사업자 A의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일 경우에 산출세에 보면 자 1,200만 원 이하는 뭐라고 써요? 6%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200만 원 곱하기 6%. 그 다음에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요거 얼마죠? 3,400만 원이죠. 3,400만 원은 15%. 그 다음에 4,6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이 사람은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이니까 4,6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400만 원이죠. 400만 원에 대해서는 24%. 이렇게 곱해가지고 각 소득 구간별로 세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을 하면 678만 원이 나온다.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소득 구간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부분의 계산 방식을 보면 4,600만 원 초과에 곱하기 24% 더하기 582만 원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에서는 400만 원 곱하기 24% 더하기 582만 원 해도 678만 원이 나온다 이거예요. 예, 우리 4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납세 의무자서부터는 그 5주차 강의 때 납세 의무자서부터 시작할게요. 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